내 이름은 김민준, 32. 전라남도 순천에서 배달 일을 한 지는 햇수로 5년이 넘었다. 처음엔 대기업 물류센터의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곧 독립해서 지역 기반의 작은 소화물 배달 전문 프리랜서로 일했다. 순천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비추고 밤에는 구시가지와 신도시의 불빛이 은은하게 섞여 고즈넉한 풍경을 만든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특히 외곽 지역이나 오래된 동네는 그 고즈넉함 뒤에 뭔가 숨겨진 듯한 싸늘한 기운을 내뿜곤 했다. 늘 그렇듯 그날도 늦은 저녁까지 오토바이 시동을 끄지 못했다. 시계는 벌써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배달할 곳은 딱 한 군데. 순천에서도 꽤 외진 곳에 위치한 구례 쪽 산자락 아래 마을이었다. 지도상으로는 분명히 주택가인데 가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길이 꼬여서 한번 들어가면 헤매기 쉽다고 혀를 내두르는 곳. 불안한 불안이 가슴팍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피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야간 배달을 밥 먹듯 했지만 유독 그날따라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 끝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다. 마지막 고객의 주소는 순천시 외서면 대전리 98번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졌다. 주변에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고 그마저도 고장나 깜빡이거나 아예 꺼져 있었다. 엔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풀벌레 소리조차도 침묵한 듯한 묘한 긴장감이 나를 감쌌다. 혹시 배달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의 트라우마는 어릴 적 시골길에서 목격한 작은 교통사고였다. 그 충격이 깊게 남아있어서 나는 항상 늦은 밤 외진 길을 달릴 때마다 불길한 예감에 시달리곤 했다. 이 외진 마을의 어둠이 그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알려준 곳. 나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숨을 골랐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했던 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낡았고 관리가 전혀 안 된 폐가 같은 건물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문 앞에는 이끼가 잔뜩 낀 돌계단과 녹슨 대문이 보였다. 대문 옆에 붙은 작은 우편함에는 7698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주소는 맞다. 고객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울리지만 건물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혹시 주인이 잠든 건가 싶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쇳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렸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습한 흙냄새와 함께 묘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냄새가 복선처럼 느껴졌다. 보통의 오래된 집 냄새가 아니라 뭐랄까 축축한 장례식장 같은 뭔가 묵직하고 싸늘한 냄새였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2층 창문에서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한 불빛이 깜빡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배달 왔습니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냈지만 내 목소리는 건물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때 현관문 아래에 놓인 이상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내가 배달 온 소포가 아니었다. 낡고 발에서 색깔을 알 수 없는 천에 쌓인 불규칙적인 모양의 작은 꾸러미. 그 위에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붙어 있었다. 민준아, 이거 좀 전해줘. 오올림. 순간 피가 차게 식는 듯했다. 쪽지에 적힌 이름 오오은 내가 아주 어릴 적 시골 마을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이름이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이사를 갔고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넘었다. 게다가 그 친구는 나를 부를 때 민준아가 아닌 어릴 때의 별명인 짱구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섬뜩한 상황에서 내 이름 석자, 민준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두려움이 솟구쳤다. 이 외진 곳에서 이 늦은 시간에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 내가 이 배달을 맡게 될 확률은 수천분의 1이었다. 내 이성이 합리화를 시도했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 잘못 놓고 간 거겠지.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배달 물품을 현관 앞에 놓고
재빨리 오토바이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닫혀있던 폐가의 현관문이 천천히, 정말이지 고요하게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내 눈앞에서 나무 문이 마치 누가 뒤에서 당기듯이 스르륵 열리는 모습을.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빛이 아닌 훨씬 더 짙고 축축한 어둠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내 얼굴을 향해 훅 하고 다가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공황이 엄습했다. 이성적인 사고는 이미 정지되었다. 나는 배달 확인 서명 패드도 챙기지 않은 채 무작정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엑셀을 당겼다. 도망쳐야 한다.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오토바이가 자갈밭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나는 백미러로 마지막 광경을 포착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어떤 형체가 희미하게 마치 나를 따라오려는 듯 몸을 기울이는 것을. 나는 도망쳤다. 그냥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었다. 내 삶이, 내 영혼이 이곳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면 안 된다고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소포를 받지 않았지만 그곳을 떠나면서도 그 낡은 천꾸러미가 내 시야에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방 침대 옆 바닥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내가 두고 온 그 꾸러미를. 그리고 그 소포 옆에는 내가 어젯밤 그 폐가 앞에 놓고 왔던 배달해야 할 내 소포가 함께 놓여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트라우마 때문에 환각을 본 걸까? 아니면 정말로 성찰이 아닌 공포가 내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덫에 걸린 것이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내 방 바닥, 침대 바로 옆에 어젯밤 내가 순천 외곽의 폐가 문 앞에 두고 왔던 배달 소포와 그 옆에 놓여있던 이름 모를 낡은 천꾸러미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새벽의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그 두 물건 위에 닿았다. 평범한 택배 상자와 낡은 천조각, 지극히 일상적인 물건들인데 그 존재 자체가 나를 압박했다. 어떻게? 나는 오토바이를 몰고 시속 80km 이상으로 도망쳤다. 집까지는 좋기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그 밤중에 누가 나를 따라와서 내 현관문을 열고 이것들을 내려놓았을까? 말이 안 된다. 합리화는 이제 불가능했다. 내 이성은 도둑이 아닐까? 누군가 장난을 친 걸까 하는 마지막 방어 기제를 가동했지만 내 몸은 이미 그것이 단순한 인간의 소행이 아님을 알고 떨고 있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던 그 순간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차가운 기운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침대에 앉아 그 두 개의 소포를 바라보는 데만 꼬박 10분이 흘렀다. 그 두려움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집요했다. 나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소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가 이 물건들을 만지는 순간 혹은 열어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될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먼저 배달 소포.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건 내가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내 책임이었다. 소포 겉면에는 화장품이라고 적혀 있었고 송장에는 순천시 외서면 대전리 798번지라고 정확히 인쇄되어 있었다. 어젯밤 나는 그곳을 피해 도망쳤다. 이 소포를 아직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달 소포를 집어들었다. 박스는 차가웠고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소포를 들고 있는 내 손목에 왠지 모를 압력이 느껴졌다. 마치 소포가 내 손목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한 물리적인 무게 이상의 끈적거리는 느낌. 나는 소포를 내려놓고 재빨리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문제는 그 낡은 천꾸러미였다.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는 손바닥 두 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마치 뼈 조각이나 딱딱하게 굳은 무언가를 천으로 대충 싼 것 같은 형태였다. 그리고 어제 그 폐가에서 봤던 손글씨 쪽지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민준아, 이거 좀 전해줘. 올림. 내 어린 시절 친구의 이름. 그리고 내가 이 소포를 전해줘야 한다는 지시. 누구에게? 그리고 왜? 이 소포는 배달 물건이 아니었다. 이건 순수한 의미의 전달을 목적으로
나에게 던져진 미스터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꾸러미의 손을 뻗었다. 손끝이 천에 닿자마자 차가운 냉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슬픔이나 응어리진 한 같은 감정적인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 순간 폐가에서 맡았던 그 축축하고 싸늘했던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실제 냄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가 그 감각을 생생하게 재현해냈다. 나는 이 꾸러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과 절대 이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쩌면 이 꾸러미는 내 어린 시절의 친구 555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친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갑작스러운 이사 이후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혹시 그 친구가 위험에 처했거나 나에게 마지막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닐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반응이 의심스러운 상황.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친구의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배달원이었다. 내 임무는 배달 소포였다. 나는 다시 배달 소포에 시선을 돌렸다. 일단 이걸 처리해야 한다. 798번지로 돌아가서 이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전달하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내야 한다. 오토바이 키를 챙겨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낡은 천꾸러미를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몰랐다. 그 순간 나는 그 꾸러미를 위험한 증거물로 처리하기보다는 마치 내가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처럼 느꼈다. 그저 그 두려운 물건을 내 시야에서 치우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다시 순천 외서면 대전리 7298번지로 향하는 길. 어제의 어둠은 사라지고 햇살이 가득한 평범한 시골길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풍경은 여전히 밤이었다. 나는 오토바이를 몰면서도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했다. 누가 나를 따라오는지, 내가 혹시 다른 길로 새지는 않는지. 어제와 똑같은 그 폐가 앞에 도착했다. 낡은 대문과 이끼 낀 계단, 그리고 깊은 어둠을 내뿜던 현관문. 오늘은 낮이었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축축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배달 소포를 들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배달 왔습니다. 어제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젯밤의 정적과는 다르게 건물 안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대답이 없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과 똑같이 건물 안에서 벨소리가 들리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나는 문 앞에 배달 소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가방에서 그 낡은 천꾸러미를 꺼냈다. 그 꾸러미를 배달 소포 옆에 놓으려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강한 저항이 일어났다. 이건 돌려놓으면 안 돼. 이건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 나는 멈칫했다. 상황과 관련된 감정적 딜레마. 이 꾸러미를 가져다 놓으면 어쩌면 나를 쫓아왔던 그 무언가가 다시 활성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 소포를 들고 폐가를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보호를 해주는 것 같은 묘한 느낌도 들었다. 마치 이 꾸러미가 나를 노리는 악의 존재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주는 일종의 부적처럼. 나는 결국 꾸러미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전체를 올려다보았다. 2층 창문. 어젯밤 희미한 불빛이 깜빡인 듯했던 그 창문. 나는 그 창문에서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문은 너무 어두워서 안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관통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현관 앞에 놓인 배달 소포를 향해 절규하듯이 외쳤다. 소포 놓고 갑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토바이로 달려갔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당겨 폐가를 벗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도망쳤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내 가방 속에 그들이 나에게 전해줘라고 했던 꾸러미를 넣고 나왔으니까.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 다시 평범한 국도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고 심장이 터질 듯한 숨을 몰아쉬었다. 도피의 안도감은 잠시였다. 다시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내가 이 꾸러미를 왜 가져왔지? 이게 나에게 무슨 짓을 할까? 나는 가방에서 꾸러미를 꺼내 도로변에 있는 시멘트 구조물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 낡은 천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증거가 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합리화함. 나는 이제 이 물건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다. 매듭은 꽉 조여져 있었지만 천 자체가 너무 낡아서 쉽게 풀렸다. 천을 펼치자 꾸러미 안에 내용물이 드러났다. 그것은 매듭은 꽉 조여져 있었지만 천 자체가 너무 낡아서 쉽게 풀렸다. 천을 펼치자 꾸러미 안에 내용물이 드러났다. 그것은 작은 뼈 조각이었다. 아니, 뼈라고 단정하기엔 너무 작고 매끄러웠다. 마치 오랜 세월 물에 씻겨 하얗게 변한 조약돌 같기도 하고 혹은 동물의 작은 이빨 같기도 했다. 하얗고 단단하고 깨끗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것은 인간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생명력 없는 느낌을 주었다. 그 꾸러미 안에는 이 조각이 단 하나만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 아래에 접혀있던 또 다른 쪽지. 어젯밤 봤던 쪽지보다 훨씬 작고 낡은 종이가 노랗게 바른 쪽지였다. 나는 손을 떨며 그것을 펼쳤다. 이번에는 글씨가 없었다. 대신 연필로 희미하게 그려진 그림이 있었다.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단순하고 조악한 그림이었다. 그림의 중앙에는 대충 그린 집 한 채와 그 집 앞에 서 있는 작은 사람 모양의 그림이 있었다. 하지만 소름이 돋은 부분은 그 집의 지붕 위에 그려진 형체였다. 지붕 위에서 검은색 크레용으로 덧칠된 듯한 손 모양의 그림이 집을 움켜쥐려는 듯 뻗어 있었다. 그 손에는 손가락이 6개였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집에 가고 싶어. 그림을 보자마자 내 몸을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도 배달 사고도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간절한 호소이자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의 섬뜩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나, 김민준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다. 꾸러미, 뼈 조각, 그리고 이 섬뜩한 그림.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기 위해 정교하게 조립된 장치 같았다. 올림. 그 친구는 올림. 어린 시절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친구였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사간 뒤 나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나는 내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배달일이라는 고독한 일터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이 꾸러미는 마치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 외로운 시절의 상처를 들춰내고 그 불안함을 이용하려는 듯했다. 나는 조각을 시멘트 바닥에 던져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손은 본능적으로 그 조각을 다시 주워 천으로 감쌌다.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이 물건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집에 가고 싶어라는 문장. 그 친구 오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이 조각은 그 친구와 관련된 무언가일까? 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그때 오토바이 뒤쪽에서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선 채 뒤를 돌아보았다. 웬 트럭 한 대가 갓길에 서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 있고 신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검게 그을린 아저씨 한 분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평범한 시골 트럭 운전사였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냥 뭘 좀 잃어버려서요. 나는 급히 꾸러미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대답했다. 그려. 이 길은 차도 별로 안 다니는 외진 길인디. 일하는 중인 것 같은디 얼른 가보쇼. 요즘 세상 무서워서. 아저씨는 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듯 다시 운전을 시작했고 트럭은 매캐한 매연을 내뿜으며 사라졌다. 나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엄청난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의심에 휩싸였다. 이 길은 차도 별로 안 다니는 외진 길인디. 그렇다. 이런 외진 길에서 누군가 나를 쫓아와 소포를 놓고 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포는 내 방에 있었다. 증거가 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합리화함의 마지막 단계는 무너졌다. 나는 이제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일상에는 기이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냄새였다. 그 꾸러미를 만진 후부터 나는 계속해서 그 폐가에서 맡았던 축하고 싸늘한 곰팡이 섞인 냄새를 맡았다. 처음에는 꾸러미에서 나는 냄새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도 심지어 깨끗한 공기가 가득한 곳에 가도 그 냄새는 코끝에 맴돌았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그 냄새를 맡지 못했다. 오직 나에게만 맴도는 압박하는 환경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 냄새는 내가 그 꾸러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했다. 두 번째는 소리였다. 배달 일을 하는 동안 나는 항상 주변의 소리에 민감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소리가 왜곡되어 들리기 시작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주행 중일 때 나는 분명히 내 등 뒤, 그러니까 짐칸 근처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나 엔진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소리는 구체화되었고 마치 내가 방금 전에 생각했던 것을 되묻는 듯한 목소리로 변했다. 민준아, 왜 도망갔어? 집에 가야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 주행 중에도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다. 그때마다 소리는 멈췄고 내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소리는 나를 심리적 압박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내가 스스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적 갈등이 외부의 목소리로 표출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 나는 배달을 멈출 수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일을 멈추면 이 모든 기이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매일 밤 오토바이 시동을 걸 때마다 나는 또 다른 폐가 같은 곳에 배달을 가게 될까봐 불안한 불안에 떨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한번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밤늦게 시내 쪽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갔다. 평범한 일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 소포를 놓고 문자를 보낸 뒤 돌아섰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10층을 지나 7층에 멈췄을 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홀은 어둡고 조용했다. 나는 문이 다시 닫히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린 채로 멈춰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습한 흙냄새와 그 폐가 특유의 싸늘한 기운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가방을 꽉 쥐었다. 안에 들어있는 그 낡은 꾸러미가 내 손바닥을 통해 차가운 기운을 방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하지만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문은 여전히 열린 채 7층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희미하게 벽을 따라 무언가 기어오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아주 커다란 동물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콘크리트 벽을 긁으며 천천히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다. 끼익, 뜩, 끼익. 나는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더 이상 합리화는 없었다. 이것은 나를 따라온 것이다. 내가 그 꾸러미를 돌려놓지 않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7층 엘리베이터 홀의 어둠 속에서 나는 이제 그 6손가락을 가진 형체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7층 엘리베이터 홀의 어둠 속에서 나는 이제 그 6손가락을 가진 형체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끼익, 득, 끼익. 소리는 이제 엘리베이터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문이 열린 채로 멈춰 서 있는 엘리베이터. 그 문턱을 넘어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무언가 튀어나올 것이라는 확신에 떨었다. 내 공황은 극에 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나는 무작정 문틈을 통해 7층 홀로 뛰쳐나가야 한다는 본능적인 도피 충동을 느꼈다. 이 안에서 붙잡히는 것보다는 밖에서 뛰는 게 낫다. 나는 문을 등지고 서 있던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몸을 날려 7층 복도로 뛰쳐나갔다. 복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나는 내가 방금 뛰쳐나온 엘리베이터 안을 무심코 돌아보았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닫히는 문틈 사이로 나는 보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희미하고 길쭉한 그림자.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흐릿하고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진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 위로 아주 빠르게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6개의 손가락을 가진 희미한 손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엘리베이터 거울을 마치 벽처럼 짚고 서 있는 듯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엘리베이터는 마치 나를 비웃듯이 다시 1층을 향해 굉음을 내며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7층 복도 바닥에 엎드린 채 뼈와 살이 분리된 듯한 격렬한 공포에 떨었다.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올려다보자 아까 내가 배달을 마쳤던 15층과는 달리 7층 복도는 유독 조명이 어둡고 낡아 보였다. 내가 배달원이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배달 중인 사람이었다면 이 모든 기이한 상황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내 직업과 책임감이 나를 이 공포로 끌어들였다는 생각이 들자 세상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비상계단을 찾아 1층까지 걸어 내려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무작정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내 가방 속에 들어있는 원흉을 꺼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 낡은 천꾸러미. 나는 그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내 삶을 파괴하기 시작한 이 작은 물건을 노려보았다. 성찰의 시간이자 결정의 시간이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이 물건을 버리거나 없애도 이미 나에게 옮겨붙은 저주라면 소용없다. 오히려 이 물건의 정체를 알아야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나는 내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합리성을 버리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꾸러미의 정체, 그리고 555이라는 친구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 친구 55. 나는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55의 본명과 부모님의 이름, 그리고 살았던 동네를 떠올렸다. 당시 시골 동네라 인터넷 기록이 많지 않았지만 나는 지역 신문 아카이브와 오래된 동창회 기록을 쪼개 검색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555의 가족은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사를 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름은 20년 전에 지역 신문 기사에 실려 있었다. 헤드라인: 순천 외서면 일가족 실종 사건, 단순 가출인가 범죄 연루인가? 기사에 따르면 555의 일가족 부모는 내가 기억하는 이사 시점 직후 외서면 대전리 798번지 바로 그 폐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이웃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창문 안에서 그림자가 보였다 등의 증언을 남겼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 당시 현장 검증을 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현관문 앞에 아이가 그린 듯한 기이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 속 사람의 손가락이 6개였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꾸러미에서 발견한 그림과 똑같은 묘사였다. 내 눈앞의 증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꾸러미는 555이 보낸 것이 맞았다. 하지만 555는 실종되었고 무언가에 의해 갇혀 있거나 끌려간 상태였다. 그리고 그 실종 장소는 내가 배달을 갔던 그 폐가였다. 두려움은 이제 분노와 해결을 의존했다. 나는 이제 555의 상황과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나는 다시 꾸러미를 펼쳤다. 하얗고 매끄러운 그 작은 뼈 조각. 나는 이것이 555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암호가 있을 터였다. 나는 조각을 들고 20년 전의 순천지도를 펼쳤다. 555의 이름, 뼈 조각, 6손가락의 그림.
이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 오래된 순천의 지리를 훑어보던 중 나는 외서면 대전리 798번지 폐가 주변에 유독 지형이 복잡하게 표시된 곳을 발견했다. 그곳은 과거 마을 사람들이 망자골이라고 부르던 외진 산골짜기였다. 지도의 표시를 자세히 보니 그 골짜기에는 오래된 폐광이 하나 있었다. 나는 뼈 조각의 형태에 주목했다. 작고 매끄럽지만 자세히 보면 반원 형태로 둥글게 깎인 모양이었다. 나는 갑자기 섬광처럼 떠오르는 기억을 붙잡았다. 어릴 적 오와 나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망자골 폐광 근처에 가면 달 조각이라고 불리는 돌 조각이 있다고. 그 조각을 가진 사람은 밤에 길을 잃지 않는다고. 물론 미신이었지만 오은 그 이야기를 유독 좋아했다. 달 조각. 나는 뼈 조각을 달 조각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그 달 조각이 발견된다는 폐광. 이것이 오오오이 집에 가고 싶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에게 보낸 구조 요청 신호였다. 그는 그 폐광 주변에 갇혀 있거나 그곳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불안과 긴장은 이제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었다. 도피 대신 돌진을 선택했다. 이 악몽을 끝내려면 그 폐광으로 가야 했다. 나는 손전등, 구급약,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튼튼한 공구 하나를 챙겼다. 그리고 그 낡은 천꾸러미와 뼈 조각을 품에 안았다. 이제 이것은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오의 생명을 구하고 내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다. 깊은 밤 나는 다시 오토바이를 몰아 순천 외서면 대전리 798번지 폐가를 지나쳐 망자골 폐광으로 향했다. 폐가를 지나칠 때 나는 2층 창문을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나를 응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물러서지 않았다. 기다려, 오오, 내가 간다.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지 않는 산길을 따라 나는 오직 그 뼈 조각이 주는 차디찬 기운만을 믿고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오토바이는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오토바이를 숲속에 숨기고 손전등에 의지한 채 걸음을 옮겼다. 주변의 환경은 나를 압박해왔다. 밤의 산은 소름 끼치는 소리들로 가득했다. 풀벌레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그러나 사람의 목소리 같은 묘한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드디어 손전등 불빛이 산속의 깊은 굴 입구를 비추었다. 폐광이었다. 입구는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고 주변에는 굵은 쇠사슬이 녹슨 채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폐광 입구 바로 앞 돌덩이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것은 내가 어제 배달을 마쳤던 배달 소포였다. 그 폐가 문 앞에 두고 왔던 화장품 소포. 그것이 이 폐광 입구에 놓여 있었다. 마치 나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쓰인 마지막 이정표처럼. 소포를 집어들자 그 아래에 다시 한번 작은 쪽지가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연필이 아닌 피로 쓴 듯한 붉고 끈적이는 글씨였다. 들어와, 이제 너도 집에 가야지. 소포를 집어들자 그 아래에 다시 한번 작은 쪽지가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연필이 아닌 피로 쓴 듯한 붉고 끈적이는 글씨였다. 들어와, 이제 너도 집에 가야지. 이것은 오오의 글씨가 아니었다. 굵고 뒤틀리고 악의로 가득 찬 글씨체였다. 나를 조롱하는 듯한 혹은 내가 이 함정에 빠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섬뜩한 환영의 메시지였다. 공포는 이미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했지만 이제는 냉정함이 그 공포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오오오를 붙잡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나는 배달 소포를 땅에 던져버리고 손전등을 폐광 입구 깊은 곳으로 비추었다. 굴안은 습기가 가득했고 그 곰팡이 섞인 냄새가 이곳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냄새는 내가 며칠 동안 시달렸던 바로 그 냄새였다. 폐광 입구,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이 바로 그 악몽의 중심부였다. 나는 가방에서 우우의 꾸러미를 꺼내 품에 안았다. 그리고 굴 안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굴 내부의 어둠은 손전등 불빛마저 집어삼킬 듯 깊었다. 오, 김오, 거기 있니? 내 목소리가 굴 속에서 메아리쳤다. 정적. 아무런 대답도 없다. 나는 조심스럽게 폐광 깊은 곳으로 들어섰다.
굴 바닥은 미끄럽고 천장에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마치 내가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주변의 환경은 나에게 끊임없이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벽이 좁아지고 천장이 낮아지는 것 같은 착시가 반복되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굴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작은 동굴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광부들의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동굴 한가운데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있었다. 나는 달려갔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본 그 형체는 오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낡고 바랜 인형이었다. 봉제 인형이었는데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고 솜이 삐져나온 몹시 훼손된 인형이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그 인형의 손에는 6개의 손가락이 달려 있었다. 인형의 모습은 내가 어릴 적 오오에게 선물했던 인형과 매우 흡사했다. 나는 인형을 집어들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인형 뒤쪽 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광부들이 광석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곡괭이었다. 그 곡괭이 날카로운 끝으로 벽에 무언가를 긁어놓은 흔적이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이댔다. 벽에는 긁힌 자국으로 인해 섬뜩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의 중앙에는 내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모양이 있었고 오토바이 위에는 배달 소포를 든 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 주변을 수많은 6손가락이 에워싸고 있었다. 이것은 이 괴물이 나를 관찰하고 나를 이곳으로 유인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림의 가장자리에는 다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집은 없어. 그냥 여기 있어. 나는 너의 것이야. 그 순간 내 뒤에서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확 밀려 들어왔다. 폐가에서 느꼈던 그 습하고 축축한 냄새가 이제 코와 목구멍을 가득 채웠다. 나의 도피 본능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나는 뼈 조각을 쥔 손을 꽉 쥐었다. 넌 오이 아니야. 오은 집에 가고 싶어 했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절규했다. 그리고 문득 내가 쥐고 있는 뼈 조각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은 왜 하필 이 달 조각을 나에게 보냈을까? 나는 곧바로 행동했다. 나는 가방에서 그 뼈 조각을 꺼내 방금 발견한 인형, 즉 가짜 오오의 상징물에 던져버렸다. 뼈 조각이 인형에 닿자마자 인형에서는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도 사람의 목소리도 아닌 공간 그 자체가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다. 그리고 내 등 뒤에 차가운 기운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나는 인형과 뼈 조각을 뒤로 한 채 필사적으로 굴입구를 향해 뛰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마침내 멈추었을 때 나는 굴입구를 빠져나와 산속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었다. 도피 성공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오토바이를 찾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익명으로 순천 외서면 망자골 폐광에 오래된 실종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신고했다. 폐광 입구에는 내가 던져버렸던 훼손된 인형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을 뿐 뼈 조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내 신고를 받고 폐광 수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찰은 폐광 깊은 곳에서 20년 전 실종된 555 가족의 유골 일부를 발견했다. 그들의 시신은 광부 장비와 함께 묻혀 있었고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과거 이 지역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6손가락의 기이한 그림이나 나에게 벌어진 일련의 초자연적 사건들은 물론 언급되지 않았다. 성찰의 시간이었다. 나는 그 꾸러미를 통해 555의 마지막 절규를 들었고 그들의 영혼이 집에 가도록 도왔다. 그 뼈 조각은 일종의 미끼이자 방패였다. 나를 폐광으로 유인하려는 존재에게는 555의 것이라는 상징이었고 555에게는 나를 이곳으로 데려와 달라는 마지막 암호였다. 내가 그 꾸러미를 파괴하지 않고 가져왔던 것은 본능적인 보호였던 것이다. 나는 그 이후 배달 일을 그만두었다. 늦은 밤 외진 길을 달릴 때마다 찾아오던 불안한 불안과 트라우마는 이제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세상에는 내가 배달할 수 없는 소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포를 받게 될 때 두려워하는 대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나는 이제 순천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내 귓가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민준아 하고 부르는 오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것은 이제 나를 해치려는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고마움과 안도감, 그리고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가슴 울리는 속삭임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그 악몽 같은 경험은 내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으며 배달원으로서의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일상 속에도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간절한 소포가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